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막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제가 좀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강진씨가 불렀어요. 땡벌 들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너무 달렸어요. 너무 달렸어. 멈춰야 된다는 사인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막 이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 이러다가 진짜 중요한 어저께 못 갔잖아? 어저께 막 나무였더만 괜히 화요일날 가갖고 힘 빼고 어저께 못 갔어요. 너무 죄송해요. 나 어저께 우리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요. 너무 졸려가지고 뭐라 그러나 교통사고 날 뻔했어. 그리고 애를 데려다 주고 집까지 올 수가 없는 거야. 몸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길에다 차 세워놓고 잤어. 토요일날 딸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너무너무나 막 이렇게 기절할 거,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완전히 기절한 거 같아. 그래가지고 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잤더니 막 차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내 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자면 안 되잖아. 근데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정신이 막 까물까물 하더라고. 그게 다 갱년기 증상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뭐 이 생리주기도 너무 빨라지고 진짜 지금 막 뭘 먹으면 바로 체하는 느낌이 들어. 뭘 이렇게 먹으면 딱 여기서부터 이렇게 얹혀가는 느낌 있잖아요. 이 식도를 이렇게 긁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 위장이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 뭘 먹으면 그러면서 점점 근데 내가 이걸 아는데 이건 뭐 나는 늘 신경성 위염에다가 위궤양을 앓고 그리고 12지장 궤양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야. 정밀검사 해보나 말아야. 근데 이제 늘 그런데 이제 너무 무리하고 과로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이게 한의학적인 병이에요. 양방은 몰라. 양방에서는 막 약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양방병원 가서는 답이 없어요. 한방병원을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기 몸살처럼 온몸이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근육통이, 그러니까 딱 몸살이야. 근육통이 몸살처럼 오면서 먹는 대로 체하고, 그리고 막 방송하지 않는 시간은 계속 너무 늘어져 있는 거야, 몸이. 방송하지 않는 시간은 너무 늘어져 있고, 일어나서 앉아있을 힘도 없고, 막 그런. 눈도 막 똥똥 붓고, 그러면서 이제 설사도 해요. 설사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내가 막 아파도 갈라 그랬어. 몸이 아프더라도 내일 어저께 갈라고 그러는데, 막 딸을 데려다 주고 오는데 막 졸려가지고 너무 졸리는 거야. 정신이 토할 것처럼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집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갖고 쉬었단 말이야. 쉬고 있는데 딸한테 전화가 온 거야. 딸도 병이 난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가 무슨 전염병인지 뭔지 딸이 이렇게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사실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아빠가 꼭두 새벽에 나갔어.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침을 준비를 했단 말이야. 달걀에다가 이 떡갈비를 굽고, 달걀 프라이와 떡갈비와 딱 토스트를 해놓고 딸을 깨웠는데,
딸이 내가 해놓은 아침을 딱 보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내가 안 나오더라고. 이제 나는 얘가 나의 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기 싫어서 도망을 갔구나. 이제 문 밖에서 계속 협박을 했지, 나오라고. 너는 포기됐다. 당장 나와라. 이러면서 그냥 딸을 끌어다가 억지로 밥을 먹였어. 근데 애가 이미 아침 때 설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막 협박을 하니까 나와서 먹고, 그리고 학원을 갔는데 얘가 이제 학원에서 토하고 그 설사하고 막 그런 거야. 장염 증세가 있는 거지. 근데 요즘에 토요일 날 병원에 가봤자 전문의도 없고 완전 사람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죽을 먹이고 있는 죽, 내가 끓인 거 아니고 집에 있는 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매실차를 따끈하게 해서 먹였더니 그 설사하고 토하는 게 가라앉았어요. 예. 식중독 아니라니까. 내가 한 거 먹기 전부터 아팠다니까. 이것들이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뭐? 웃기지 마라. 너 먹기 전부터 설사한다 그랬잖아. 너 진짜 집에 내 편이 없어. 내 편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회를 갔으면 우리 딸이 막 너무 컨디션이 다운돼가지고 학원 앞에서 울고 서 있었던 거야. 날 기다리느라고. 큰일 날 뻔한 거지. 집회를 갔으면 집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애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애가 1시간 반은 거리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갑자기 막 졸음을 오게 해서 하나님 못 가게 하셨나 봐. 근데 어저께 어떻게 집회 잘 됐어요? 나는 못 가고 딸 데리고 와서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계속 막 누워 있었더니 나는 이제 그 방송도 못 보고, 예,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자기가 틀림없이 내 기억에 내가 어제 증인이 있어. 내가 어저께 아침을 해놓고 딸을 불렀는데 딸이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온다. 그거 보신 분? 내가 어저께 채팅으로 내가 아침을 차렸는데 딸내미가 그걸 보자마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내가 채팅창에 썼어. 그거 본 사람 있지? 그치? 진짜 그랬다니까. 그때부터 애가 배가 안 좋았던 거야. 어제 많이 모였죠. 예, 어제 이제 특히 이제 대학생들, 교수들, 뭐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예.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정말 죄송했고요. 미안해, 단수 연습할 거야. 근데 그걸 왜 쓰고 해? 정선 아리랑. 이건 나중에 단수 연습하고 노래 부르. 잘 들어봐. 영미야, 이웃들이 단소 연습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웃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 지금 단소 연습을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웃들이 이웃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지 않을까. 그때 우리 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소리 안 나. 이웃들한테 시끄러워서 어떡하냐 했더니 괜찮대. 어차피 소리 안 난다. 엄마 목소리가 더 크대. 나 진짜 웃겨. 예. 나는 단소를 잘 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피리 잘 불고, 나는 뭐 피아노 연주 이런 걸 잘 못했어. 피아노 연주라든가 두 손으로 하는 거, 뭐 기타 이런 거 있잖아. 두 손으로 하는 거 잘 안 되는데, 두 손으로 하면서 유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단소나 피리였어. 단소나 피리는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피리 연습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었더니 우리 아버지가 피리 불지 말라고, 피리를 불지 말라는 거야. 리코더. 불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군대에서 사귄 친구가 그렇게 색스폰인가를 불었대. 그러다가 폐결핵 걸려 죽었다고. 그러다 폐결핵 걸려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관악기
관악기를 잘못해가지고 관리 잘 못해가지고 그 뭐 폐렴이라든가 폐결핵 이런 걸 많이 앓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부는 악기는 하면 안 된다고. 부는 악기는 안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학교 시험이라고 학교 시험이라고 아빠 몰래 불고 막 연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단소도 나는 되게 잘 불었어. 그래갖고 처음에 단소를 막 이제 애들이 처음에 소리를 못 내는 거야. 근데 난 되게 쉽게 소리를 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생님 너는 어디서 불어봤니? 막 이러는데 나한테 부는 악기는 되게 입으로 하는 건 다 돼 내가. 입으로 하는 거 노래 빼놓고 입으로 하는 건 다 돼. 예, 하모니카 부는 것도 좋아했었고, 예, 그 입으로 하는 거는 좋아했는데 우리 딸이 괜찮아 소리가 잘 안 나 그러고 들어갔어요. 예. 속어 아니야 그거 이렇게 잘 두들기지 흉내만 냈어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면서 예 휘파람 그쵸 내가 입으로 하는 거죠 휘파람 부는 것도 잘하죠. 휘파람은 우리 아버지가 나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휘파람 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뒤로 휘파람을 노래보다 나는 휘파람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예 트름도 잘해요. 이리 와 지금 이게 트름이 너 지금 휘파람하고 트름하고 똑같아? 너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가 오늘 지금 간신히 일어나서 방송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들이대는 거야? 죽고 싶어 환장했지 너 지금. 너 내가 요즘에 너무 지금 서정적이 됐어. 이것들이 기어오르는 거 봐봐. 아주 그냥 내가 만만해 보이지? 밥도 잘 드심. 지금 밥도 잘 드시. 그거 지금 위로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 이 인간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50견인가?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 근육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뭘 들고 다녔나? 뭘 들고 다닌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가? 욕도 잘하시고 그만해 나 방송 접어. 나 오늘 방송하고 내일부터 3일 동안 방송 안 하는데 응? 예 진정 밥만 잘 드심 이것들이 진짜 먹는 건 다 잘 먹어. 근데 내가 뭘 못 먹는다는 게 그런 건가? 지금 요즘에 내가 뭘 먹으면요. 그러니까 뭐지? 요 한 주간 동안 어땠냐면 밥을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될 시간인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 근데 뭘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나는 늘 지금 밥을 먹으면서 가령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다음번에는 비빔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난 늘 그런 사람이거든. 뭘 먹으면서도 다음엔 뭘 먹어야 되겠다. 먹으면서도 또 생각한단 말이야. 난 늘 그런 사람인데 이번 주에는 뭘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게 입맛이 없다 이런 건가? 그러면서 막 혓바닥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래갖고 막 간신히 막 계란을 달걀 2개 이렇게 익혀 먹고 그리고 무슨 양파볶음 뭐 이런 걸 먹어도 속이 아프고 뭘 먹어도 속이 아픈 거야. 그럼 이제 살이 빠져야 되잖아. 근데 살은 더 늘었어. 몸무게는 더 늘면서 먹는 게 먹는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억지로 막 우리 신랑이 해주는 걸 먹으면 속이 너무 아프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왜 이런 거 있잖아. 요 위장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식도에 쌓이는 느낌이 들어. 이게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갱년기 증상이야, 진짜? 진짜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갱년기 증상에 이게 음식 맛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렇구나. 나 하루에 어저께도 8,000보 걸었어. 아니 9,000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해서 그렇게 지치나 그랬지. 운동을 해서 그렇게 지치나. 근데 내가 이게 좀 내가 나이가 47인데 사실은 갱년기 증세가 나타난 지 한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작년에 채식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 상태 확 젊어졌잖아. 확 젊어지면서 갱년기 증상들이 싹 사라졌었어.
그래서 한참 좋다가 올 봄부터 도로 이렇게 막 신체 균형이 깨지더니, 예, 올 봄부터 신체 균형이 막 깨지면서, 그리고 나서는 지금 다시 갱년기 증상이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생리도 되게, 뭐라 그래, 계속 기간이 팍팍팍팍 줄어요. 그래서 막 몸무게가 막 무지막지하게 느네?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50대 중후반에 갱년기가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좀 일찍 오나 봐. 어, 음. 움직임을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뭐 7, 8년 앓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지금 막 여러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신경성이고 계절 변화 때문이지 갱년기가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음. 하여튼, 그래, 이놈의 운동을 말이에요. 맞아, 나 어저께 이거 허리 돌리기 했어. 그래서 아픈가 봐.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태가, 몸 상태가 좀 쉬어줘야 될 때야. 음. 이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가 어디가 한 달 입원했으면 좋겠어. 어. 한 달 입원해서 왜 전체적으로 한의원 같은 데 입원하면 이렇게 음식 조절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도끼 빼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을 좀 이렇게 쉬는 내가 그걸 언제 했더라? 그게 한 2005년인가? 2005년인가 한번 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진짜 한 달은 쉬어야 될 것 같아. 화병이지, 화병. 저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 이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저 꼬라지를 보면서,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아픈 게 화요일부터야. 어. 화요일 날 가서 이렇게 막, 너무 무리해서 뛴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모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맞다. 그리고 어저께도 내가 너무,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너무 상심하는 기사를 봐서, 그래서 이렇게 화병이 났나 보다. 예. 벌써 11월이잖아. 이제 11월이, 오늘이 11월 1일이고, 사실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야권에서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 빼놓고, 나머지, 예, 이 무슨 잔챙이 정당이 모여서, 예, 이제, 그, 막, 저기, 진보 정당들끼리만 무슨 뭐 통합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내가 이제 화병이 난 거야, 지금. 에휴, 잠깐만요. 지금 막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제 야권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새정치연합 안에서 문재인 뒤통수 까는 애들, 걔네들에다가 새정치연합 밖에서 지들끼리 뭐 통합한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보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는 신이 난 것 같아. 이제 뭐 걱정 없다. 어차피 야권은 저렇게 개 망할 거다. 그러면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걸 막아내려면 야권이 이 정치개혁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현재 국회의원들이 다 이 밥상에 밥그릇을 올려놓은 상태란 말이야. 300인분의 이 밥상에 자기 밥그릇을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밥그릇을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 밥그릇을 뺄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시민의 날개는요, 2억 원이 모인 지가 한참 됐는데, 2억 원이 모인 지가 한참이 됐고, 지금 벌써 몇 달 전에 돈이 다 모였는데, 왜 아직 사이트 오픈을 안 하지? 이 정도에는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시민의 날개는 어떻게 되고 있대요? 예. 업데이트 안 된다고 지금 막 여러 시민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예. 하여튼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막 날개 쪽지가 쪼개져 나갈라 그래. 막 날개 쪽지가 쪼개져 나갈라 그러면서 막 이제 화병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렇다 해서 이제 망치 부인이 뭐 한 달을 접겠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 뭐 한 달을 접겠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니고 내일부터 한 3일만 좀 쉬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게요. 3일 쉬어도 정 안 나는다 싶으면 이번 주 한 주간을 쉴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이렇게 3일을 쉬어봐도 이게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 아예 쭉 주중에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주일 쉬고, 예. 차라리 일주일 쉬고 저기 다음 주부터 힘차게 싸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 11월의 주요 일정은 11월 11일에 11월 11일이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날 우리 고상만 조사관의 책 중정이 기록한 장주나 중정이 기록한 장주나 북콘서트 홍대역 2번 출구에 카톨릭 청년회관 5층에서 있는 거 거긴 제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11월 11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내가 목요일날 방송을 해야 되겠다. 11월 14일에 일단 노래 하나를 더 듣자. 여보세요? 쎄쎄 홍콩 반점이죠? 여기가 홍콩 반점. 여기 풍림 1차 노래로라도 908호인데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어. 풍림 1차 908호요. 몇 동이에요 몇 동? 소비자 이것들이 지금 보호센터. 짜장면을 모독하고 있어. 아니 저희 아버지 거기서 니네 일하는데요.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사장이거든? 우리 아빠는 회장이거든. 맛도 없구만. 뭐 맛이 없어? 맛이 없어요. 이게, 나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국 우크라 대학에서 짜장학 석박사를 딴 사람이야. 네가 짜장의 짜를 알아? 이게 어떻게 만든 짜장인데 네가 병풍디에서 내가 오늘 짧고 굵게 뭐 다른 팟캐스트들 보니까 다 1시간짜리 일주일에 1시간짜리 하더만 오늘은 지금부터 세게 한번 달려볼게요. 오늘 방송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알아? 순직하는 거야. 사명을 다하다가 순직하는 게 소망이야. 박원순 시장 꿈이 과로사라며. 나도 과로사가 꿈이야.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말이에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을 다시 내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검찰총장 새로 내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구 출신이고, 예, 무슨 뭐 저기 차장 출신, 예, 이 검찰총장을 지명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가 뭐냐면 대대적인 뭐 공안몰이를 하겠다. 대대적인 공안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 사람에 대한 청문회 준비가 있겠지요. 물론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그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예. 이 검찰총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얘가 그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유일하게 검찰이에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기소, 독점권. 기소라는 게 일단 뭐냐 하면 재판에 회부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에 회부한다. 그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다가 법을 어기면, 형법을 어기면 그 법전에 나와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이 검찰이 얘는 죄를 지은 것 같다. 자기는 유죄라고 본다. 그러면 재판부에다가 검사는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소라는 건 뭐냐? 검찰이 얘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범인을 재판에다 회부를 하는 거,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게 기소.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그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증거와 그 범인의 상태와 그 사건에 대해서 쭉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검토해서 법적으로 기소하는 건데 그게 정당한가를 따지고 이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을 피의자라래요. 그럼 이제 이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변호사야. 그래서 변호사가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저 증거에는 맹점이 있다. 그러니까 저 증거는 사실 진짜 증거가 아니다. 내진 저 증거는 조작됐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와 변호사하고 피의자 이쪽이 한편, 이쪽이 검사,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재판관이 앉아서 재판을 치른단 말이야. 근데 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하게 누구한테 있냐면 검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을 적용해서 얘가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얘가 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하는 게 검사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법을 어긴 놈들이 있어. 실제로 법을 어겼고 이걸 법을 어기는 걸 본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분명해. 그런데 검사가 아는 놈이야. 그 놈을 알아. 혹은 뇌물을 먹었어. 그러면 그 증거와 증인을 제거하고 기소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지금 관행이에요. 검찰의 기소 독점권.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사실 이제 그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 잘못을 저질러도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해. 뭐 친인척뿐만 아니야. 좌익교수가 대표적이죠. 좌익교수 같은 그 국정원 직원을 검찰이 재판에 회부를 안 내. 그리고 계속 쥐고 있는 거야. 쥐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시키는 그런 짓거리를 검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썩어나가는 게 누구 때문에 썩어나가느냐 하면 검찰총장 때문이야. 검찰총장이 이 권력의 개노릇을 하는 사람이면 검사들이 썩어요.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특히 대통령과 그 최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 기소를 한단 말이야. 진짜 범인은 놔주고 그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놔주고 죄 없고 빽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갖고 재판에 회부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검사들의 모습이야.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냐? 옛날에 일제 검찰들한테 나온 거야. 일제 강점기 때 그 검찰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검찰들이 하고 있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검찰총장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검찰총장이 제대로 뽑힌 예가 없는데 그 제대로 뽑힌 한 몇 명 안 돼. 검찰총장 중에 이 신뢰받을 만한 검찰총장이 몇 명 안 돼.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검사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 오빠들, 박근혜랑 같이 움직이는 청와대 늙은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 그때 검찰이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사를 누구라고 불렀냐? 다 공안검사라 그랬어. 그때는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을 해서 간첩 자백을 받고 그 간첩 자백 고문해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기소해서 사형도 시키던 시절이야. 그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사들, 그 검사들이 있었어. 그들을 공안검사라고 불러. 그러다가 87년에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법 제도 장치가 생겼어요. 뭔데? 증거 중심주의. 이 87년 이전에는 증거가 없어도 고문을 통해서 처벌을 했어. 자백만 받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 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형법에 대한 그 증거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백 말고 자백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안 검사들의 시대가 끝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소위 이제 최고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검찰 특수팀, 특수수사본부를 꾸려서 검찰 내부에 특수수사본부를 꾸리고 거기에서 최고 권력자들을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특수통검사라 그래. 그래서 공안통검사하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그 권력의 개노릇을 했던 공안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요 노김, 김노 요 20년 동안에 그 소위 이제 검찰이 바뀌게 돼요. 바뀌면서 그 특수통 검사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김영삼의 아들을 구속시키고 김대중의 아들들을 수사하고 그 막 비서실장들을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특수통 검사들이야. 그래서 이 특수통 검사들은 자기네들은 최고 권력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나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들이다.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검사의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노무현을 씹을 수 있었던 거야. 그게 특수통들이야. 특수통 검사들은 자기네들은 어떤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이런 자존감이 되게 강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소위 이제 그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20년은 특수통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검찰을 이끌어 갔는데 갑자기 한쪽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었던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공안검사들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검찰 요직에 앉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공안검사의 시대를 이명박이 다시 시작해. 그런데 박근혜가 더 나아가서 공안검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공안검사를 총리까지 공안 출신 검사를 총리까지 앉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누구니? 황교안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황교안이를 데리고 사실은 이제 황교안을 데리고 박근혜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 제 얘기에 집중하세요. 박근혜가 이제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총리로 앉히면서 그 황교안이랑 같이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 지방선거 지고 나면 박근혜가 공안 통치를 시작할 거다. 그게 이제 이 박근혜의 계획이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작년에 미뤄진 거야. 그게 작년에 쫙 연기돼서 미뤄지고 작년 가을에 통젠당을 해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올 봄에 그 황교안 저기 누구니?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는 바람에 한번 삐끗했지. 그 다음에 이왕구가 날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황교안을 앉혀서 다시 공안몰이를 하려는 거야. 박근혜가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황교안의 황교안의 병역 비리가 굉장히 심각했고, 이 황교안의 병역 비리가 너무나 심각한데 그걸 덮으려고 메르스 공포를 지나치게 팔았어. 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돼갖고 온 나라에서 메르스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한테 물으면서 이게 공안몰이가 안 된 거야. 공안몰이가 지금 안 먹혔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다시 한번 공안 통치에 그 나발을 불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새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검찰총장을 바꾸나? 그렇잖아. 지금 이전 검찰총장이 뭐 잘못한 게 없어. 드러나게 무슨 비난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검찰총장을 바꾸는 거야. 이유는 뭐냐? 지금 박근혜가 공포정치를 시작하려고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야.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깃발을 드는 거거든. 근데 내 생각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봐. 지금 박근혜의 계획은 빤히 보여. 지금 이제 박근혜는 공안몰이를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소위 우리 동네 말로 나가리 되고 있는 거야.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계속 어긋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는 정말 그 하사장님의 뜻이라고 봐. 뭔가 계속해서 공안 통치, 공안몰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삐끗삐끗 어긋나고 있거든. 이번에 검찰총장을 가지고 또 공안몰이를 하려는 게 어떻게 어긋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이 검찰총장을 데리고 또다시 공안 통치를 해보겠다. 또 빨갱이 몰이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망하는지 또 구경을 재밌게 하세요. 집중해서 구경하세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 검찰총장이 정말로 빨갱이 사냥을 하고 싶다면 어디부터 수사해야 돼요? 청와대부터 수사해야 되죠. 왜?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종북 세력이 누굽니까? 청와대잖아요. 왜? 교육부 요직들과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이게 국정교과서가 어디 따라하는 거야? 북한 따라하는 거잖아.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게 지금 박근혜야. 도대체 박근혜는 무슨 근거로 지금 아시아에서 심지어 베트남까지 포기한 국정교과서를 북한만 유지하고 있는데 왜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를 하려고 하느냐? 왜 종북의 노선을 걷느냐? 검찰총장이 박근혜를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2002년 김정일하고 무슨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토록 돌아와가지고 약속을 꼭 지킬 사람이라는 둥,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둥,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박근혜부터 수사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합시다.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종북몰이 얘기 나오면 우리의 댓글 북한의 지령이다. 문화일보에서 지금 북한에서 국정교과서 반 총궐게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잖아. 그런 기사를 누가 퍼돌리면 거기에 댓글은 뭐라고 써야 돼? 카톡이나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 그게 이제 겁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뭐요? 자, 다 같이 써봅시다.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문화일보 기사가 내려지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총궐기를 북한에서 지령이 내렸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리고 검찰총장을 새로 뽑아서 이제 빨갱이 사냥이 시작됐다. 이따위 글이 올라오거든. 여러분의 답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그게 우리의 답이야. 우리의 모든 댓글은 하나로 통일하면 돼요. 뭔데?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왜?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현재 국정교과서는 누구의 뜻이야? 박근혜의 뜻이야. 오로지 박근혜가 자기 뜻에 따라서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에 자기가 개입하겠다. 자기가 국정교과서가 한쪽으로 편향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누구 맘대로 가만두지 않겠다야. 누구 맘대로 가만두지 않겠다야. 지금 말이에요. 이 국정교과서를 지금 박근혜가 자기가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입하겠다? 그 얘기는 뭐야? 어쨌거나 개입을 지가 하겠다는 얘기야. 감히 무슨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에 개입을 해. 어디서 그런 버릇을 헤쳐먹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지 애비한테 배웠어?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이 아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언론이 핑크빛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총대를 메고 지금 조중동에서 이 간첩사냥,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공을 국시로.
여러분 역사 세계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사라진 게 언제예요? 세계사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진 게 1989년이에요. 1989년에서 1990년 사이에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졌어. 심지어 지금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야. 중국도 공산당이 있고 북한도 공산당이 있지만 전 세계에 공산당이 다 있어. 우리나라만 없어. 우리나라만 지금 공산당이 없고 몰라. 난 미국에는 공산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공산당은 있대. 활동이 없어서 그렇지. 활동이 없어서 그렇지.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공산당이 없는 나라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공산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중국도 북한도 공산당이 있지만 그들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북한도 지금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야. 공산주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어. 그러면 지금 공산주의가 폐기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폐기된 나라에서, 폐기된 지구에서 지금 이 박근혜와 그 일당 할아버지들은 반공을 국시로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 반대 운동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막고 싶지는 않아. 막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신경은 안 쓰겠어.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건 27년 전에 죽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냐 아니면 전쟁에 대한 반대냐. 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나는 99%가 전쟁에 반대한다고 생각해. 아니 100% 아닌가? 응? 아니야 100%는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공포를 팔아서 권력을 유지한 놈들은 전쟁을 좋아하죠. 어떻게든지 전쟁 분위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전쟁 날 거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99%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돼. 27년 전에 죽은 공산당 반대 운동을 한다면서 죄 없는 민주주의자들을 또 빨갱이 사냥을 하겠다고 나선 저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그 면전에다가 침을 뱉으며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너희들의 전쟁 공포파리에 반대한다.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셔야 됩니다. 뭐요? 이 빨갱이 사냥을 하겠다는 놈들한테 정말로 빨갱이 사냥을 하고 싶고 정말 북한 간첩을 잡고 싶으면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진행하겠다는 박근혜를 수사하고 북한이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새누리당 의원 잡아놓고 아니 어떤 선진국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냐. 북한이라고 대답한 새누리당 의원부터 잡아넣어. 어따 대고 국민들한테 시비야. 어따 대고 국민들더러 빨갱이 사냥하겠다는 협박질하고 앉아있어 지금. 언제적 빨갱이라 아직도 빨갱이야. 이 반공 전쟁공포 파리 우리는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27년 전에 죽은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망령을 귀신을 깨워서 좀비야 좀비. 27년 전에 죽은 공산주의 좀비를 깨워가지고 다시 전쟁 공포를 파리하려는 이 권력자들에게 우리 국민은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다.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막 시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셨어요? 그 시위의 내용이 뭔지 알아? 반민특위 해체하라야. 그게 이승만 시절의 어버이연합이었던 거야. 그걸 뭐라냐? 관변데모라 그랬어요. 관변데모. 그게 뭐냐? 국가에서 돈을 주는 단체들이 그 데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만든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그 반민특위 해체하라 그런 데모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런 단체들이 많았어.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지원 받아갖고 먹고 놀고, 그 지네들끼리 옷 맞춰 입고 개 지랄 연병을 하면서 그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 회식하고 그 이 썩을 씨발년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뻑하면 민주주의자들이 뭐 노조가 파업하면 가갖고 난동을 피우고 민주주의 야당이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얘기하면 당사에 가서 깽판 치고 깡패짓 했던 정치 깡패들이 있어. 그거 권력이 다 키운 단체들이야. 어용단체들. 그들은요 굉장히 잔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때를 지어서 아주 폭력적으로 그 국민들을 협박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때는 그들이 지목하면 그 자리에서 총 쏴 죽이기도 했어.
서북청년단 같은 미친놈들이 그 제 간첩이야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죽어갔어. 길에서 총 맞아 죽고 모여서 뭐 옳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제가 간첩이야 그럼 그대로 이승만 때는 총 맞아 죽고 박정희 때는 고문당해서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내서 교수형 시켜 죽이고 전두환테는 때려 죽였어. 삼천교육대 끌고 들어가서.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러나 요즘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집회에 나가거나 어떤 행사를 가든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자들은 무조건 찍으세요. 무조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세요. 예. 무조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올리시기 걱정되시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그 주요 부위를 가려서 얼굴을 가리고 뭐 초상권 침해를 고소하겠다 이런 짓거리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3,8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씨발놈들이 와갖고 방해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다 찍으세요. 전부 다 찍어가지고요. 예, 그거 다 찍어서 인터넷에 공유를 합시다.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유엔에다가도 유엔 평화유지군에다가도 신고하고 반기문이가 도와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엔의 양심적인 국제 인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에게 국가에서 혹시 보조금을 주는지 이런 것도 야당 의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조사하라고 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놈들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더 치고 들어옵니다. 저 새끼들의 기질이 그래요. 겁먹고 약한 자들은 겁먹은 약자에게는 아주 잔악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워서 실수하길 바라고 도망가고 숨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감동적인 장면을 봐요. 뭐냐? 가령 어떤 독립운동가가 막 쫓겼는데 주로 어디로 들어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요. 군중 속으로. 군중 속에 있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누가 그랬어? 라고 물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일어날 때 그때 권력은 잡지 못해요. 누가 그랬어? 라고 폭력을 행사하러 왔을 때 제가 그랬는데요. 전데요. 모두가 우리가 그랬다라고 들고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이 대중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대중이 뭉쳐야 돼. 군중이 뭉쳐야 돼. 예.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저놈들의 협박에 놀아나지 마세요. 막 협박을 하고 뭐 빨갱이 사냥이 시작됐다. 그럼 우리의 대꾸는 뭐야? 야,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한다는 박근혜부터 수사해. 지금 계속 그 문화일보에서 나온 뭐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그런 개소리를 옮기고 다니나 봐. 여러 게시판에. 거기에 여러분의 댓글은 뭔데? 야,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한다는 박근혜부터 수사해. 그렇게 여러분은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박근혜 그 카드뉴스 있죠? 박근혜가 김정일 칭찬한 카드뉴스, 오마이뉴스. 그 카드뉴스 주소 딱 붙여주고,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박근혜를 수사하라 댓글 쓰고, 참고로 박근혜가 김정일을 칭찬한 기사 모음. 그래서 그 카드뉴스 주소 딱 링크 달아주세요. 예. 그게 우리의 투쟁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뭉쳐서 논리적으로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저들의 죄. 그리고 한겨레 신문인가에 나와 있어.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재벌들이랑 언론사가 어떻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했는지. 우리나라 소위 조중동 중에 어떤 언론사 사장이 김정일더러 참 인간이십니다. 그랬다며. 그 기사도 찾아서 2개 같이 링크시켜. 박근혜가 김정일 칭찬한 거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과 이 재벌들이 북한에 선물한 내용 그 기사 2개 딱 링크시켜서 우리의 대꾸 얘네들부터 수사해라. 얘네들부터 잡아넣어라. 그게 우리의 답변이에요. 논리예요. 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일을 처음 당했기 때문에 그때 진보 세력은 박정희가 옛날에 공산당 당원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공산혁명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환호했대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그 민주당이 그때 그 저기 윤보성 정부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혼란이 짜증난다. 그래서 그 박정희를 지지해 준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뭐 국민 70%인가가 지지했다든가 엄청난 지지를 받고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런데 5년 만에 이거 미친놈이구나 밝혀진 거야. 그 굴욕적인 한일 수교하는 것 때문에 한일 수교 반대 운동이 중고등학교하고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굴욕적인 한일 수교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얘가 뭘 하느냐. 그래서 60년대 후반부터 빨갱이 사냥을 시작해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죄 없는 그 섬 계야도 주민들 잡아다가 간첩단 사건 처음으로 한 게 68년도야. 68년도에 그 간첩단 사건 일으키고 뭐 72년도, 74년도 3번인가 일어나요. 그래서 간첩단 사건을 자꾸 일으켜갖고 죄 없는 농민 어부나 농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짓거리를 박정희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뻑하면 자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마다 간첩놀이. 이석기 같은 경우야. 우리 최근에 봤던 이석기 사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이석기 내라는 못죄. 녹취록. 그러면서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 그런데 그 녹취록 내용이 맞아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게 거짓말이었어. 녹취록 내용에 보면 뭐 전쟁을 위한 뭐 조직 부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 나중에 재판부에 올라온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거하고 전혀 반대야. 이석기는 전쟁 반대 투쟁이야. 전쟁 반대 투쟁. 전쟁 반대 투쟁이 전쟁하자는 거야.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야.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개소리를 해갖고 사람 하나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이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런 식이었어. 뻑하면 간첩단 사건 터뜨려갖고 죄 없는 민주주의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 그 죽인 사람들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이야. 그들 죄 없이 죽어갔어요. 우리가 61년도 5.16 혁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18년 동안 박정희의 광기 어린 독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74년도에 유신헌법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죄 없이 간첩 누명을 쓰고 죽어갔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의 역사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이건 유신의 부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번 일을 막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해요. 망치 부인님 괜히 나가서 데모하다가 걸려서 취직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데모 안 하면 취업돼요? 우리 잘 생각해보자고. 이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저 빨간 줄 그어지면 취직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취업돼요? 100명 중에 3명만 취업되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취업 때문에 걱정이 돼. 이거 일 나가서 데모하다가 걸려서요. 취직이 안 되면 어떡해요? 취직 되냐고 지금. 지금 청년들 취업돼? 여러분이 그 공무원 학원에 토익 학원에 각종 학원에 퍼다 주는 돈 그 아까운 돈 퍼다 줘서 취업되냐고. 안 되잖아. 뭐가 두려워. 여러분 있잖아. 지금 우리 국민이 지금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 최대 다수의 단일 사건 최대 구속자 내겠다. 아예 구치소를 접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야 될 때야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쟤네들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지만 헌법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헌법을 들고 싸우는 거고 저들은 권력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저 새끼들이 막 협박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철저히 합법적이어야 돼. 헌법에 따른 투쟁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우리 편을 드는 거야. 우리가 불법적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 투쟁을 할 때 그때 온 국민이 우리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투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들은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에 맞는 우리의 역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우리는 헌법을 지키는 투쟁이고 저들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투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명분은 우리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명분이고 이번 전쟁의 명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서 사실 나는 그 진보 정당이 따로 뭐 해보려는 마음이 이해가 돼.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서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말 무자격자들이 절반은 정말 잘라내야 되는데 밥그릇 차지하고 그 내년에 총선에서 이겨보겠다고. 솔직히 여러분 한번 검사해 봅시다. 세월호 때 뭐 했는지. 2012년에 당선돼서 그 대선 때 얼마나 선거운동 열심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제가 질문지를 드릴게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동네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대통령 선거운동을 도왔는가? 1번 문제 점수를 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2013년 국정원 간첩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터졌을 때 얼마나 가열차게 국정원 비판에 앞장섰는가? 국정원을 비판하는 그 의원들의 발언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그 국정원 비판하는 집회 이런 데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또 국정조사 때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이런 게 2번 평가 문제야. 국정원 댓글 사건에 얼마나 열심히 국가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맞서 싸웠는가? 세 번째,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거 세 번째로 평가 항목이에요. 세월호 때 우리는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이런 개소리한 새끼들 있으면, 그런 쉰소리한 새끼들 있으면 이제 아가리 찢어놔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국민 304명이 죽었는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는 쉰소리, 개소리, 잡소리를 하면서 그 책임, 이 정부의 무책임을 방기했던 놈들 철저히 심판해야 됩니다. 네 번째,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명확하게 정부를 비판했는가? 이것도 점수 항목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또 그 개인적으로 이놈들, 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그 혐의를 받은 게 있느냐, 뇌물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거나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봐서 이 5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세요. 그래서 국가에 중요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마디도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시 뽑아줄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동네 국회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지난 이 5가지 문제로 점수를 매기세요. 첫째, 대통령 선거운동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둘째,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얼마나 가열차게 국정원을 비판했는가. 셋째, 이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정부를 비판했는가. 넷째, 메르스 사태 때 얼마나 정확하게 정부를 비판했는가. 5번째, 개인적인 비리, 뇌물 수수는 없었는가. 또 평상시에 얼마나 이 친재벌 발언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이 국민들을 위해서, 소위 이 을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비정규직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했나? 비정규직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했나? 이런 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그런 의원들, 특히나 이 세월호 해운조합 이런 데에서 베풀어주는 해외여행 많이 다닌 인간들, 그런 새끼들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점수 매기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에 몸이 호남에서 태어나서 2번으로 출마했지만 정신이 1번인 놈들이 있어요. 그죠? 사사건건 재벌을 위해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맞장구 치고 사사건건 새누리당과 어울려 다녔던 놈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놈들 때문에 지금 진보 세력이 새정연하고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새정연을 빼고 통합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야. 바깥에서 지금 통합 진보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언제 봤어요? 2012년에 봤잖아. 2012년에 민노당하고 국민참여당이 합쳐서 통합진보당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야권이 승리했습니까? 그래서 그 2012년에 이 이명박이 개짓거리를 해가지고 나라가 쪽박이 났는데 그때 다 이길 수 있는 야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따로 나가서 통진당하고 아니 따로 나간 게 아니야. 통진당하고 민주당이 일단 갈라져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도 안 남은 총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후보 연대한다고 서로 경쟁했잖아. 79곳에서 79곳에서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한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개차반 싸움이 났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0 몇 석을 먹었어. 그렇게 잡짓거리를 한 새누리당이 150 몇 석 먹었어. 누구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결국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 이 진보정당이 통합적인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선언했어요. 지금 이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내년 총선 따로 나가겠다. 어떻게 될까요? 새정현 새정현대로 나가고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대로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죽는 거야 다. 둘 다 같이 죽는 거야. 방법은 딱 하나야. 뭔데? 이 새정현하고 이 통합적인 진보정당하고 하나의 그 틀 안에서 올해 안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돼. 올해 안에 후보 결정을 해야 돼요. 올해 안에 후보 결정을 하고 적어도 늦어도 1월 달까지는 후보 결정이 끝나야 돼. 그래야 2, 3, 4월 예비선거하고 그리고 4월 달에 총선 치르는 거야. 2, 3, 4도 아니다. 1월 12일 전까지는요. 후보 단일화 돼야 돼요. 이 야권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는 거야. 반드시 져. 나는 내 지금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얘네들은 끝까지 지 잘났다고 나갈 거고 그리고 나는 1월 달 안에 후보 단일화 안 하면 나는 얘네들을 내 원수의 명단에 세울 거야. 지금 이 진보 야당이고 이 새정치연합이고 이것들이 1월 달 이전에 후보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1월 넘어서 후보 단일화 한다? 나는 그 용서 안 할 거예요. 내가 왜 감옥 갔는지 알아? 내가 왜 감옥 갔는지 알죠? 2012년에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어. 근데 그 후보 단일화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랬냐면 그 전 12월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어이 이걸 늦추고 늦췄어. 왜 늦췄냐? 그때 통합진보당 협상팀에서 최대한 합의를 늦춰야 그래야 이 새정연이 급하니까 많이 양보한다. 그게 전술이었어. 그래서 그 합의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물고 늘어진 거야. 3월 10일까지 끌었어. 3월 10일까지 질질 끈 다음에 3월 10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79곳을 경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다 그런 거야. 79곳을 일주일 동안 경선하면 3월 17일까지가 경선이야. 4월 12일이 총선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내부 경선하느라고 이 민주당 진영하고 통합진보당 진영하고 목숨 걸고 싸워. 일주일 동안. 그게 붙을 것 같아? 결국 통합진보당에서 자기네 후보 떨어졌다고 날 앙심 품고 고발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조사를 받았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내가 수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 내가 허위사실 아니라고. 그런데 본인이 그 통진당 후보가 나를 직접 고소하는 바람에 개인이 자기가 명예훼손됐다. 그럼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명예훼손됐다라고 우기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감옥 갔잖아. 그런 거야. 내가 산 증인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대선 말아먹었잖아. 대통령 선거운동하다 내가 잡혀 들어갔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야권 단일화는요. 야권 통합은 올해 안에 안 되면 다 죽는 거야. 올해 안에 통합 반대한 새끼들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올해 안에 통합하자. 거기에 반대한 새끼들 그게 무슨 진보정당의 대표건 나발이건 새정치연합의 대표건 나발이건 어떤 연놈이든지 올 안에 야권 통합 반대한 새끼들을 절대 찍어주지 마. 민주주의의 원수야 원수. 그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니까 어떤 연놈이든지
야권 단일화, 야권 통합, 올 연말까지 야권 통합 안 하겠다고 버틴 연놈들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절대 찍어주지 마. 그게 어떤 연놈이든. 자, 통합하기 전에 새정치 수뇌부부터 갈아치워야지. 새정치 수뇌부를 왜 갈아치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수뇌부를 갈아치우라는 것들부터, 저것들부터 아주 쳐 죽여야 돼, 하여튼. 응? 저거 왜 자꾸 수뇌부 갈아치우라는 줄 알아요? 수뇌부 갈아치운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 전당대회 하자는 거야.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내년 1, 2월까지 전당대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고 거기서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공천되는 게 언제겠어? 3월에 공천돼. 그 다음에 이 진보정당하고 후보 단일화? 2012년, 어게인 2012년이야, 씨발. 응? 어게인 2012년이라고, 씨발. 진짜 어디서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이쌍. 쳐 죽여버려야 돼, 저것들 아주 그냥.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해.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그냥, 총선 앞두고 전당대회 해가지고 결국 공천권 나눠 먹으려고 지랄하는 거야. 첫째는 공천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당 내부 분열이야. 얘네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던진 놈들의 목적이 뭐냐면 지금 모든 야권 통합으로 하나가 돼야 되잖아. 야권 통합으로 분위기하고 판을 짜야 되는데 일부러 전당대회를 던져가지고 지금 이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회오리로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당대회 혼돈 속에서 몇 달을 낭비를 해야 야권 통합을 못 하잖아. 그게 목적이야. 지금 전당대회를 던지는 애들의 목적이 그거라고. 뭐? 이제까지 매번 총선 전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가지고 혁신을 했어? 지랄을 하네. 그래서 12년에 그 꼴하지 났냐? 그래서 12년에 그 꼴하지 났어? 그래서 김한길 같은 애를 전략 공천주라고 걔 지랄을 떨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나는 문재인, 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랬어. 기억하세요? 내가 올 봄에, 내가 작년 가을부터 그랬어.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왜?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목을 치는 사람이 아니다. 기억하죠? 문재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목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반란군을 끝까지 설득할 사람이지 진압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전쟁 시기인데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을 대표를 만들겠다 그랬어. 그건 문재인을 대표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밀어붙인 거야.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은 총선 때까지 아껴둬야 된다. 문재인 총선 때까지 아껴두고 대리 대표를 세워서 대리 대표가 국민 공천제만 통과시키면 된다. 그리고 나면 국민 공천제로 후보만 결정할 수 있게 되면 내년 총선에 문재인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대대적인 세모를 하면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응?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지난 봄에 지난 4월 달까지도 그 얘기 했잖아. 분명히 그 얘기 했어. 문재인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왜? 이꼴하진 않을 거니까. 문재인 뒤통수 까고 문재인 발목 잡고 그래서 문재인의 상품 가치가 소모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안 될 겁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문재인은 내년 총선 이 꼬라지로 내년 총선 지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문재인 정치 생명이 끝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당대표 되면 대통령 후보로서는 끝나는 거다. 잘 생각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여러 루트로. 다 개무시하고 문재인 당대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당대표 만든 다음부터 흔들었잖아. 내 말이 맞았어 틀렸어. 지금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봄에 문재인을 대표 만들면 안 된다. 작년 가을부터 내가 문재인 대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격까지 잃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동의 못했던 사람들 지금 보니까 어때? 내 말이 맞았어 틀렸어? 그 당시에 기어이 문재인을 당대표로 밀었던 사람들 그때 어때? 지금 내 말이 맞지? 지금 문재인 상처 너무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결국 내년 총선에 지금 봐봐. 국민공천제 문재인 선언은 했어. 진행되고 있나?
국민공천제 막으려고 지금 전당대회 얘기하는 거야, 쟤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국민공천제 못하게 하려고 전당대회 던진 거야. 세 번째. 이 전당대회를 던진 세 번째가 국민공천제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 국민공천제 하면 공천 못 받을 게 절반이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국민공천제 못하게 하려고 전당대회에 던져놓고 지금 문재인 흔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흔들림 때문에 문재인이 국민공천제를 못하면 문재인이 결국 내년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을 대표로 밀지 말라고. 문재인 아껴둬야 된다고. 내년 총선용으로 써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 다 무시했잖아. 결국은요. 지금 이 새정연의 이런 모습이 당 밖에 뭐 무슨 진보 세력을 모으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율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져도 나는 국민들의 기대와 거기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그다지 새롭지 않아. 소위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인물들이 새로운 인물이 없어. 내나 이쪽 새정연에서 떨거지들, 새정연에서 뭐 탈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가 있잖아. 그게 무슨 통합진보정당이야. 어? 새정연 빼놓고 야권이 막 뭉치는 게 그게 무슨 통합이야. 통진당 어게인이지. 그런 싸움을 해가지고는요, 절대 내년 총선 못 이겨요. 올 안에 야권이 닥치고 합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질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여기서 개헌 저지선이라니까 110석이야. 우리가 110석은 최대한 따야 돼. 지켜야 돼. 그거 못 지키면 개헌이 돼. 개헌되면 박근혜가 또 대통령 할 거야. 어? 개헌되면 박근혜가 또 대통령 한다고. 그럼 니들 다 죽어. 제일 먼저 진보정당부터 죽일 거야. 왜 110석이냐? 100석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석이 야권이 차지했어. 선거 과정에서 아주 작은 꼬투리 10명만 치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간신히 100석 차지해놨다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10명만 걸어봐. 그럼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 3분의 2가 새누리당 마음대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개헌 저지선이 110석이야. 근데 지금